네, 14주차 월요일 첫 번째 시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장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 이제 강의 계획서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책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어떤 모바일 프로그래밍 책을 봐도 이 내용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앱 개발자든 어디든 취직을 하시게 된다면, 취업을 하시게 된다면, 요 구조를 알아두고 가시는 건 굉장히 여러분들 플러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하고 앱으로 소통하고 있는, 뭔가 앱을 가지고 통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더 나가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분산 처리 같은 거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고, 데이터베이스 어디다 둬야 되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이후의 문제고, 그 전에 기본적으로 모바일 기기와 서버 간의 통신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겁니다, 이번 장에서. 그래서 저번 장에 이어서 12장에 이어서 가는 건 뭐냐면, 12장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에 두고 한 거였어요? 모바일 기기 자체에 두고 데이터베이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SQL 문이고 뭐고 막 봤죠? 여기도 SQL 문이 나옵니다, 당연히. 왜? 모바일 기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SQL 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을 수 있다. 사실 저장하는 거면,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서버에다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는 거면 읽는 거는 뭐 그냥 합니다. 읽는 건 사실 그냥 해요. 그래서 제 예제에서는 저장하는 것만 있어요. 저장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읽어오려고 하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셀렉트 벨 프롬 같은 걸로 읽어오면 된단 말이에요. 셀렉트 벨 프롬에 커서 받아갖고 읽어오면 된단 말이에요. 뭐 그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하고 여기에 필요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읽을 건데, 목차는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앱과 서버를 연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그 지식들이 있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다음에 서버라는 거에다가 내가 서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옛날 같았으면 이랬고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게 이제 AWS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AWS에다가 AWS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놓으면, 그냥 이건 뭐냐면 빈 컴퓨터 하나를 그냥 빌려온 거예요. 그럼 컴퓨터에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웹 서버입니다. 웹 서버. 그러니까 웹 페이지를 띄울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해요. 그거 하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우리 SQLite 지난 시간에 안드로이드에다가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얘는 빈 깡통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줘야 돼요. 그거 설치하는 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시 소개가 나올 겁니다만, 안드로이드 기계에서 그 웹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SQL문을 바로 던지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보안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가 나중에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앞에다가 뭐 하나를 둬. 그 뭐 하나가 웹서버에 있는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웹페이지, 여러분들이 보는 홈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두고 이 모바일 프로그램이 우리의 앱 프로그램이 이 페이지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를 가지고 이 페이지가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앞에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PHP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요거는 코드를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이런 코드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실제로 그럼 그렇게 다 만들었어. 서버에는 다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바일 앱에서 얘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 앱과 서버의 연동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 이게 사실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학교 내에서든 어쨌든 학교 내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세상에서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 앱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보를 데이터를 주고받는 앱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모바일 앱에다가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얘는 결국 문제가 뭐예요? 가장 큰 문제가? 앱을 지우면 다 없어져. 내 앱을 지워버리면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앱을 안 지웠을 때도 데이터가 남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별도의 컴퓨터에다가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내 앱이 그 별도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읽을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 기술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뒤에서 그냥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앱에서 대부분은 어때요?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 안 하는 앱 여러분들 있어요? 되게 드물걸? 예를 들면 뭐 손전등 켜는 앱 이런 거 되게 단순하게 이런 그 켜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말고는 다 어때요? 처음에 여러분들 앱 쓰려면 뭐 해야 돼요? 뭔가 데이터를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뭐래요?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회원이라는 애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회원이라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회원 가입을 했는데 어느 사이트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드는 어떤 A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A라는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했는데 내가 회원 정보를 실컷 입력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저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로 따지면 이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앱 내에만 들어있어. 앱 안에만 들어있단 말이야. 앱 안에만 들어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다른 데서 어디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정보가 필요해. 내가 넣은 정보가 필요해. 라고 이렇게 상호로 통신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당연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앱에서 다른 사람 정보 어떻게 가져오실래요? 다른 사람 정보 어떻게 가져오세요? 그게 제일 쉬운 게 뭐다? 웹에서 데이터 받아오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원 제도를 하는데 이 회원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면 모바일 앱에 저장한다면 앱을 특히 삭제했을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같이 삭제가 돼요. 데이터가 같이 삭제가 돼요. 그래서 앱을 삭제하고 설치할 때마다 회원 가입을 매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적어놓지 않은 또 문제는 뭐냐면 회원 가입을 했어. 여러분들 우리 40명 있는데 40명 회원 가입 싹 했습니다. 회원 가입 관리한 사람이 회원 가입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각자 앱에다가 저장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자기 앱에 들어있는 건데 다 그 관리자가 와갖고 여러분들 핸드폰 열어가지고 자 이거 가입하셨어요? 이렇게 확인할 거 아니면 못합니다. 그래서 회원과 관련된 데이터나 또는 이거 외에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킥보드 앱이 대표적인데 킥보드 앱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킥보드를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정보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각자 앱에 들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왜? 그 킥보드 A라는 1번 킥보드가 갑자기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럼 없어질 거 아니에요. 2번 킥보드가 다시 등록됐을 때 여러분들 앱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2번 킥보드가 나타났다고 다 알려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매번 앱에다가 넣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킥보드 하나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앱을 매번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이것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지 못합니다. 좋지 못한 경험이에요. 앱의 업데이트는 필수적일 때는 하는 거지. 이게 막 매번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하라 그러면 좋겠어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절대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위해서 이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한다? 원격 서버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이 내가 설치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킥보드에 대한 데이터는 모바일 앱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용하는 이용자들하고 킥보드의 상태라는 거. 상관이 없어. 킥보드의 상태가 여러분들 이용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정보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앱에는 표시를 해야지. 킥보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 정보들은 다 서버에 두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 저장이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뭐냐면 앱 내 컨텐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킥보드가 어떤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킥보드가 몇 개 있고 뭐 어디에 있고 이런 것도 정보에 대해서 당연히 뭐 어떻게 해야 돼? 서버에다가 더 넣어놓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솔직히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킥보드 앱이 킥보드 어디 있는지 나타나죠.
앱에. 저는 이제 키보드를 이용을 잘 안 해봐서 우리 학교 앞에 많이 돌아다니는 PM 있잖아요. 그 위치 나타나죠. 그 위치 어떻게 할까? 위치. 내가 1번 킥보드를 이용을 했어. 이용을 하고 미러 앞에 세웠어요. 그럼 1번 킥보드가 미러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미러 앞에 있는 걸 얘 서버 어떻게 할까? 얘가 관리자가. 뭐 대체적인 흐름은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흐름이 있으면 이용을 딱 끝냈잖아요. 그럼 이용 끝냈을 때 뭐가 나와? 이 킥보드에 GPS가 다 달려있을 거란 말이에요. GPS가 달려있으면 뭐가 나와요? 좌표가 나와. 위도 경도가 나와.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 위도 경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버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얘 전원이 다시 들어가서 이제 내가 이제 이용 끝나고 다른 사람 이용하려고 하는데 전원을 딱 켰어. 전원 딱 켰을 때 이 그 GPS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GPS에 전원이 들어가지고 위도 경도 정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위도 경도 정보하고 전에 안 껐던 위도 경도 정보가 다르다. 그럼 어떤 거예요? 다른 상황이다. 킥보드가 전원이 꺼졌을 때 물리적으로 어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아닐까 싶은 거야. 이런 식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때요? 킥보드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서버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리가 되지. 관리가 되지. 더 중요한 사실 컨텐츠는 뭐냐면 킥보드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제입니다. 결제. 여러분들이 결제했다는 내용이 여러분들 앱에만 들어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돈을 저쪽에다 넣는데 저쪽에서 내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그죠? 회사 쪽이 갖고 있어야지 이 데이터를. 내가 돈을 냈는데. 근데 회사 쪽은 어때요? 우리 쪽 받은 거 없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 피곤해지죠. 굉장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을 대비해서 앱내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근데 요거를 사실은 뭉뚱그려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이거는 어디서 아느냐?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아는 겁니다. 사실. 회사 가서 이런 구조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저는 회사 다녀본 사람이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배너 있잖아요. 앱 쓰다 보면 배너 광고 있죠. 위에. 그런 친구들이 앱을 설치를 했을 때 이미지 뷰로 우리가 띄워줄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근데 그 이미지의 내용이 문제야. 내용. 지금이 겨울이야. 오늘이 12월 5일인데 겨울이에요. 근데 봄 배너가 떠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시기에 안 맞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미지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봄 내용이 떠 있는 거 겨울 이미지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쉽게 생각하면 이미지 파일 교체해가지고 앱을 새로 만든다 그래요. 앱을 말아. 자, APK 파일을 새로 해갖고 여기 마켓에다 새로 올려.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 되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뭐예요? 아까 말한 업데이트를 또 다 해야 됩니다.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귀찮아. 사용자들이 안 좋게 생각해. 뭐 배너 하나 바꿨다고 앱 업데이트라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이미지를 서버에 두는 거예요. 서버에 두고 서버에서 이미지 받아다가 자, 이때는 너 이렇게 써. 지금 오늘이 12월 5일이니까 10월 10일까지는 얘 표시해. 1번 표시해. 그리고 12월 10일이 지나면 2번 표시해.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래서 여기 특정 시간대 특정 사용자. 그래서 해당 내용을 앱에 표출한다. 사실 이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앱에서 보이는 광고가 이미 이런 시스템이 적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얘를 실제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 이용자도 단순 이용자지만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 때 보면 이제 크게는 요거예요. 우리 수업은 이 수업이죠, 사실. 그죠? 우리 수업은 저 수업이잖아.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죠?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얘가 필요해. 얘. 서버가 필요해.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여기 수업이 이제 3학년 대상 수업이니까 3학년 정도 되셨으면 서버라는 게 뭐다라고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서버가 뭐죠? 서버라는 용어는 뭐 여러분들 하루에 수십 번씩 쓰는 용어일 거 아니에요? 서버가 뭐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서버가 뭘까? 서버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한 제가 이제 왜 준비를 했느냐? 여러분들의 상식의 바운더리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건데 펜이 나오나 모르겠네. 좀 나은데. 서버가 영어로 적으면 SERVER이에요. 그러면 ER은 뺍시다. 얘는 빼고. 그럼 나머지 뭐예요? 서브예요, 서브. 서브 뭐죠? 우리 왜 저기 뭐야 그 음식점 가면 그 종업원 분들이 음식 들고 이렇게 나오는 걸 뭐라고 해요? 음식 들고 우리한테 음식 나눠주는 거 이거 뭐라 그래? 서빙한다 그러죠. 그 서빙의 서브입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하는 거 제공. 자, 그럼 서버라는 애는 제공을 해주는 애라는 거잖아요. ER이 붙은 거니까. 그럼 뭘 제공하는 애다, 얘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애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종업원들은, 식당 가서 종업원들은 뭘 내줘요, 우리한테? 음식을 줘요. 음식을 서빙을 합니다. 서버는 뭐예요? 데이터를 서빙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서버라는 친구의 실체는 뭘까요? 실체. 자, 우리는 컴퓨터 쪽이잖아요. 컴퓨터에는 실체를 다루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드웨어 측면. 두 번째, 뭐예요? 소프트웨어 측면. 그죠? 컴퓨터니까. 서버도 일종의 뭐예요? 컴퓨터야. 어딘가의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드웨어는 어디 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이거 우리가 서버라고 하는 애 하드웨어는 어디 있어? 그냥 쉽게 생각할 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집에도 다 하드웨어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지금 노트북 다 있잖아요. 다 서버의 하드웨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넣는 걸 했었고, 그리고 그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넣는 게 사용자별로 한 줄씩 넣으면 우리가 1초에 쓰는 데이터가 40줄이라고 했죠. 근데 그거를 큰 회사,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는 수업 중이니까 뭐 카톡하고 있는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 지금 이 시간에도 카톡이 수십만 개, 수백만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그가, 레코드가 쭉 쌓이겠죠. 이 레코드가 쌓이는 데 어디다 저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노트북으로 될까요? 안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IDC라고 합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I가 보통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I는 빼고 DC라고 해도 돼요. DC.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에 그냥 쭉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지금 우리 학교에서 시점에서 제일 가까운 데이터 센터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어? 네이버. 그죠? 네이버 데이터 센터 그렇죠? 춘천에 있거든. 그런 애들이 다 여기에 되게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어때요? 어디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서버의 하드웨어. 자, 그러면 하드웨어가 여러분들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소프트웨어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서버 역할을 하게 해놓고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애들이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그 파워포인트에다가 사각형으로 크게 서버라고 해놨잖아요. 이 서버라는 요 서버라는 애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서버가 결국은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설명드리는 건 이 핵심은 뭐냐면 이 서버라는 게 컴퓨터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바일 디바이스가 있고 서버라는 컴퓨터랑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고받아야 되죠.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돼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나 데이터 통신 수업 들으셨으면 뭐가 있냐면
이거 어떻게 받을까를 그 수업에서 배우는 거야.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어딘가랑 주고받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뭘로 쓰고 있을까요? 웹브라우저 여러분들 딱 켜세요. 켰어요? 웹브라우저. 그러고 네이버 같은 데서 들어가. 그러면 네이버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세요? 네이버 접속 어떻게 해요? 웹브라우저 들어가서. 뭐 그냥 한글에다가 주소창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네이버 치시나요? 오케이?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면은 저거 구글에 검색하는 거 나온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치냐면 저는 http 땡땡 www.naver.com 이렇게 씁니다.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네이버에 컴퓨터가 있는 주소예요. 여기. 이 앞에 얘가 뭘까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이거? 이런 주소창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봐봤잖아 이거. 이 의미는 바로 뭔지 알아요. 얘는 어딘가에 얘예요. 뒤에 있는 얘는 어딘가에 얘예요. 얘는 뭘까요? HTTP.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HTTP는 뭐냐면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준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토콜이라는 게 중요해요. P. 프로토콜은 뭐냐면 아까 요 경우 내 컴퓨터가 있어요. 내 컴퓨터. 그리고 이거를 딱 입력하면 어디로 가요? 네이버의 서버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얘를 또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내 화면에 나옵니다. 이거를 주고받는데 어떤 프로토콜을 쓴다? 이 HTTP라는 프로토콜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프로토콜이라는 용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네이버에다가 야, 나 니네 사이트 보고 싶은데? 라고 요청을 해야 될 거예요.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요청하는 방법, 그리고 그 요청을 했을 때 네이버가 그래, 니네 요청했어. 내가 줄게. 리액션 해주는 방법이 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 프로토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애플리케이션과 서버 사이 통신은 뭐 쓴다? HTTP라는 이 우리 웹에 네이버 같은 데 접속할 때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할 때 쓰는 그 방식을 똑같이 쓴다. 물론 당연히 걔를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까요?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받을까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수업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에요. 다 돼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는. 그거 알고 싶은 이 HTTP하고 HTTPS의 원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데이터 통신이나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아까 있었다고 했었죠? 그 소프트웨어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아파치 서버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웹브라우저에서 뭔가 컨텐츠를 보고 싶으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친구예요. 내 컴퓨터에다가 선 눌려놓고 자, 나는 여기에 블로그를 만들 거야. 나만의 블로그. 나만의 블로그를 만들 거야 하면 저 서버 프로그램 만들기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웹페이지를 띄워주는 역할. 웹페이지를 띄워주는 역할. 그 다음에 PHP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PHP? 자, 이 PHP라는 친구는 뭐냐면 우리가 이 PHP를 먼저 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HTML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건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웹페이지를 띄우는 일종의 언어 같은 건데 마크업 언어인데 얘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스크립트 언어가 PHP. 그래서 PHP 문법을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지금. 이게 뭐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JSP라는 것도 있고 PHP라는 것도 있고 Node.js라는 것도 있어요. 스크립트 언어들이.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예시를 조금 더 쉽게 들기 위해서 PHP를 여기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고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니까 뭐가 있어야 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필요해요. DBMS. 그래서 걔를 MySQL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설명이 돼 있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뭐다? 창고다. 근데 창고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얘는 역할이 문지기도 해요. 문지기. 창고 문을 열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창고 문 닫아주고 이런 것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버의 DB로 바로 저장한다는 건 뭐예요? 내 모바일 장비에서 서버의 하드웨어로 데이터를 주는데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가 여러 개 설치돼요. 예를 들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여러 개 있어요. 웹서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DB 있을 테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 등등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모바일 프로그램에서 웹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가는 건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가는 건 오케이. 지금 그리고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근데 얘가 DB로 바로 가는 건 아닙니다. DB로 바로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왜 이러냐면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써보시면 아실 텐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엑셀 파일처럼 돼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 엑셀 파일을 모바일 앱에서 여기에 들어갈 때 회원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관리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테이블을 써도 되는지, 이 엑셀 파일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여기를 거치지 않고 여기로 바로 가면 이걸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여기에 있는 테이블을 다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되게 막아놓은 겁니다. MySQL 쪽에.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다가 내 이름이 아니라 딴 사람 이름을 해놔. 그럼 돼요, 안 돼요? 사실 이름만 단순히 바뀌는 거면 뭐 별거 아닌데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들 회원가입했을 때 결제 정보 넣잖아요. 어디 서비스 들어가면 결제 정보 다 넣을 거 아니야. 결제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 정보 가지고 결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거든. 잘못 이거 데이터베이스 관련이. 그러니까 맨날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난리 부수가 나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신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보다 모바일에서 웹서비스로 가서 웹페이지를 보고 이 웹페이지가 데이터베이스하고 얘를 연동해 주는 거야.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 웹페이지 여기에서 누구누구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경우가 있어요. 누구누구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드렸어요. 뭐가 필요한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를 내가 진짜 나는 아이디어가 충만해 이런 걸 만들면 내가 돈을 한 시리즈 투자 받아가지고 한 120억 떼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있다고 칩시다. 아이디어가. 근데 그 아이디어가 사람들 상대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야. 모바일 서비스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뭔 기술을 가지고 뭘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를 이걸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먼저 서버하고 클라이언트의 관계. 자, 여기 서버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라는 건 이제 이 친구가 됩니다. 자, 서버는 아까 서빙하는 사람이었고요. 클라이언트는 뭐예요? 고객이에요, 고객. 음식점 가면 우리 같은 사람이 클라이언트란 말이에요.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뭘 줘요? 데이터를 줍니다. 데이터를 줍니다. 그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해? 표시를 해야 돼. 그러면 필요한 건 뭐예요, 일단? 내가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룰만 알고 있다고 했을 때 필요한 건 뭐예요? 얘를 어떻게 쓸지를 필요합니다. 어떻게 쓸지. 그거에 대해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게 데이터를 주고받게끔 하려고 하면 어떤 걸 설치해야 되고 어떤 걸 설치해야 되고 어떤 걸 설치해야 되느냐. 그거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서버 사이드에서 먼저 보도록 하죠. 일단 뭐예요? 이 서버라는 애가 뭐예요? 컴퓨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노트북을 서버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어떻게 해? 서버로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용도로는 못 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용도로는 못 쓸 거 아니야. 매번 계속 켜놓고 있어야 돼요. 물론 컴퓨터가 엄청 좋으면 켜놓고 그냥 뭐 다른 일 해도 되지. 근데 그렇게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컴퓨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물리적인 컴퓨터를 만들어 놔요.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진짜 우리 그 학과에 서버실 있잖아. 서버실에다가 컴퓨터 한 대씩 계속 넣었다고. 서버가 필요하면. 컴퓨터를 사가지고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가지고 계속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진 게 뭐예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여기. 이거 들어보셨어요? 클라우드.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서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지금 보시면 서버 컴퓨터를 직접 구매하는 거, 컴퓨터를 내가 사갖고 서버실에 넣는 거 이거 말고 AWS하고 GCP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아마존 미국의 아마존 회사에서 컴퓨터를 한 대 지네가 만들어 놓고 야, 니네 여기 접속할 권한 내가 줄 테니까 접속해. 이렇게 만든 게 AWS. 똑같은 형태로 비슷하게 하는 게 GCP입니다. 근데 얘하고 얘는 좀 차이가 있어요. AWS하고 GCP는 차이가 뭐냐면 AWS는 진짜 순수하게 서버 컴퓨터만 주는 건데 GCP는 서버 컴퓨터만 주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처리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계산용으로 얘는 쓰는 거예요. GCP는 보통. 그래서 AWS를 저는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로는 서버 컴퓨터가 우리 필요한 거니까. 우리 요거 데이터 주고받는데 사실 머신러닝 별로 필요 없거든요. 네. 그러고 이 서버 컴퓨터를 이제 만들었어. 내가 AWS에다가 만들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앞에서 봤던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자, 과정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맨몸에서 서버 컴퓨터를 원래는 사다가 몇백만 원 주고 사다가 컴퓨터 설치하고 여기에 소프트웨어 설치합니다. 근데 여기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인터넷도 연결해야 돼요. 컴퓨터를 샀으니까 인터넷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터넷 연결할 때는 내가 고정 IP인지 유동 IP인지 막 이런 거 따져요. 그러니까 IP로 막 우리는 이제 뭐 그 통신사들 있잖아요. 그 통신사들에서 IP를 마구잡이로 할당을 하기 때문에 내 IP가 접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그거 확인해야 돼. 뭐 그런 굉장히 귀찮은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얘네가 한 번에 다 해결해 줘. AWS가. 그다음에 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필요한 세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 앱을 쭉 만들었는데 서버랑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서버랑 통신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클래스가 좀 필요해. HTTP URL 커넥션, HTTPS URL 커넥션. 이게 아까 뭐 하는 거냐면 요겁니다. 요거. 여기서 여기로 접속하는 요 동작 할 때 필요한 거예요. 모바일 앱. 모바일 앱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데이터 쏠 때. 그러고 걔의 결과를 받아오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쟤를 써서 하시면 되는데 얘도 이제 뭐가 있어요. 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얘도.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모바일 앱에서 HTTP 통신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내부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쭉 표시를 해요. 그건 시간 얼마 걸려요? 그냥 뭐 이미지 한 3개 띄운다고 생각하면 시간 얼마 걸릴까요? 물론 뭐 모바일 디바이스에다 따라 다르겠지만 CPU 속도가 APU 속도가 빠르면 어때요? 빨리빨리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건 시간이 어떨까요? 서버에다 데이터 주고 서버에서 데이터 받아오는 거. 시간이 여기 내부에서 처리하는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압도적으로 느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건 나노초 단위, 마이크로초 단위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 밀리초예요. 여러분들 핑 찍어보면 알 거야. 밀리초잖아, 밀리초. 거의 1000배 차이 나요. 그러면 얘는 어땠냐면 이 모바일 앱 입장에서는 내가 데이터를 쏘았잖아. 데이터 쏘고 다시 데이터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흐름으로 걔를 갖고 있으면 기다려야 돼. 데이터 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거를 모바일 폰에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해갖고 내가 로그인 버튼을 딱 눌렀어. 그럼 그동안에 스마트폰 못 쓰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겠죠. 절대. 그런 시스템 없잖아. 그래서 요걸 왔다 갔다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어싱크로노스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싱크로노스. 뜻이 뭐죠? 어싱크로노스. 비동기 실행.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업을 끝내놓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끝내는 거 상관없이 그냥 흐름을 하나 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연결되는 게 뭐예요? 스레드가 연결이 돼요. 스레드가. 그래서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코드를 보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보면 그림으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DBMS 설치합니다. 여기 이거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그림 그대로 가져다 쓸 건데 DBMS는 설치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서버에서.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끝이야 사실. 이게 끝이야.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AWS에 컴퓨터 만들고 AMP 아마 아파치, MySQL, PHP 뭔지 설명드렸죠 아까? 걔네 설치하고 이거 설정을 좀 해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여러분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사용만 이렇게 하시다가 그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라는 걸 이제 보실 때 아,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게 되게 생각보다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좀 쭉 따라가 볼 거예요. 이제 시스템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고 그걸 이제 쭉 따라가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AWS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도록 할 텐데 AWS라는 게 그럼 뭔지 일단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아마존 웹 서비스의 줄임말이고요. 아마존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아까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가 뜻이 뭐죠? 우리말로? 클라우드는 이제 구름이라는 겁니다. 구름. 그러니까 이제 이 메모를 하나의 컴퓨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컴퓨터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만 해도 지금 이게 40대 정도가 있잖아. 이거 오신 분들 하면 얘네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밖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의 구름 같다라고 해서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버가 필요하다. 아까 서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필요한 서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면 하나 빌려오는 거예요. 개념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하나를 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가상 컴퓨터 및 스토리지.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는 우리 전공자니까 CPU가 주로죠. 주로 CPU. 그러니까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CPU 말고 뭐가 있냐면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저장소. 그죠? 저장소도 따로 얘네가 네트워크로 다 연결을 해놓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CPU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름을 EC2라고 해요. EC2. EC2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뒤에 가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및 개발자가 웹 서비스를 사용해서 확장 가능하고 정교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 빌려가지고 이거를 서버로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되게 그냥 서비스를 되게 간단한 걸 하고 싶어요. 그냥 데이터 뭐 몇 줄 안 되는 거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걸 위해서 컴퓨터를 살려니 어때요? 비용이 지나쳐. 비용이 지나쳐. 그 지나친 비용을 어떻게 해요? 얘는 종량제입니다. 종량제.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서비스가 대박이 나가지고 얘 접속하는 애가 막 이제 10명, 처음엔 10명, 100명, 10명, 20명 이러다가 나중에 막 1000명, 2000명 그러고 10,000명, 10만 명 이러면 그때는 얘가 비용이 엄청 올라가요. 얘를 사용하는 비용이 엄청 올라가.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고 일단은 그냥 내가 조금만 할 거면 일단 조금만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아까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의 물리적인 형태의 실물 컴퓨팅 리소스 물리적인 형태의 컴퓨팅 실물 리소스는 뭐예요? 컴퓨터야, 컴퓨터. 그냥 컴퓨터 사오는 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형태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직접 사지 않아도 어때요? 클릭. 웹브라우저 상에서 보이는 클릭 몇 번만 하면 어떻게 한다?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로 하여금 네트워크상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거죠. 내가 그러니까 자원을 빌렸어. 그리고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내가 막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럼 뭐예요? 자원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로 나눕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보통 자격증 시험에 많아요. 얘네가 뭐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로 인프라를 구축을 할 것이냐, 서비스로 플랫폼을 구축을 할 것이냐, 서비스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이냐. 뭐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AWS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 서버 컴퓨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구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구축을 하기 위해서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AWS에서 서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야 서버 컴퓨터 필요해? 서버 사와? 이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문을 해야 돼요. 컴퓨터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컴퓨터 주문하는 시스템이 없었을 거예요. 뭐 일종의 용산 갔어야지. 그죠? 용산 가서 컴퓨터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문할 필요도 없고 내가 AWS에다 몇 글자 적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볼 거예요. 첫 번째, aws.amazon.com 들어가면 요런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요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AWS, 아마존, 네. 이게 제가 그저께 찍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트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 모바일 프로그래밍 수업할 때는 또 이게 다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어쨌든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뭘 해요? 서버를 한 대 잠깐 빌려오는 거야. 우리 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진짜 실제로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하면 회원가입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회원가입할 때 뭐 5단계가 있는데요. 이메일 주소랑 개인정보랑 결제정보가 있습니다. 결제정보 카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격증명 지원 등록 이렇게 있는데 뭐 어렵진 않아요. 그 결제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데 뭐 그건 그냥 카드 이름 넣고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같은 거 있으면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끝냈으면 로그인을 해요. 여기 로그인을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콘솔 홈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아이디를 하나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실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콘솔로. 그럼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건들지 않는 상태일 때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우리 지역에 따라서 뭘로 돼 있냐면 여기 이 지역이 서울이 아니고 여기 도쿄로 돼 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클라우드 여기 있었잖아요. 요 한 덩이 클라우드가 처음에는 도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덩이가 저희 보시면은 뭐야 미국 동부가 있고 또 다른 덩이가 미국 동부 또 있고 다른 동부 미국 서부 또 있고 미국 서부 또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예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일본까지 가는 게 좋지 않아. 머니까. 데이터도 어쨌든 쏘고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서울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서울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주소가 바뀌면서 여기가 서울로 바뀌어요. 이쪽이 서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원래 얘랑 지금 제가 지금 아마존 AWS 화면이랑 강의 자료랑 뭐가 다르냐면 얘가 있고 없고요. 아까 제가 여기 컴퓨팅 EC2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미 뭐예요? 한 대 빌려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컴퓨터 한 대 빌려놓은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 당연히 빌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밑에 가서 가상머신 시작이라는 걸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 밑에 조금 내려보면 여기 가상머신 시작이 있어요. 그죠? 요거 누르면 돼. 그러면 여기 컴퓨터를 빌려올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빌려올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누르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면 여기 누르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시작을 해요, 이제. 이제 컴퓨터를 이거 빌려올 거야. 컴퓨터를 빌려올 건데 컴퓨터에 빌려올 때 내가 관리하고 싶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 서비스가 큰 애들은 서버가 한 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일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름을 여기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컴퓨터를 빌려오는데 하다못해 우리도 컴퓨터 살 때 OS는 넣어줘야 돼요? 안 넣어줘야 돼요? 물론 요즘에 프리도스라 그래가지고 많아. OS 안 넣어주는 거. 그건 이제 비용을 싸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얘네들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OS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OS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밑에 여기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리눅스, 맥OS, 우분투, 윈도우, 레드햇 등등등 있어요. SES 리눅스 대비한.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한 6가지, 7가지 여기 있는데 하나 빼고 전부 뭐예요? 다 기반이? 다 리눅스입니다. 이래서 리눅스를 배우셔야 됩니다. 서버가 윈도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요즘은 더 없어. 이래서 리눅스를 요즘 배우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뭘 했냐면 여기서 우분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뭐냐면 여기 보시면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프리티어는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 어쨌든 사용자를 끌어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용자 끌어모으려고 일정 수준의 컴퓨팅 이하는 무료로 쓰게 해줍니다. 무료로 쓰게 해줘. 그래서 그 프리티어가 가능한 OS들이 여기 있는데 아마존 리눅스, 우분투, 그다음에 뭐 윈도우도 가능은 하고, 그다음에 레드햇 이런 것들. 맥OS는 당연히 프리티어가 안 돼요. 애플놈들은 지독한 놈들이죠. 프리티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분투를 해놓고 여기서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우분투로 설정을 해서 만든 거예요, 강의자님. 그래서 요거대로 따라가서 인스턴스 시작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있죠? 인스턴스 유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변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인스턴스 유형이 있어, 지금. T2단 마이크로 이거 눌러보면요. 여기 보시면 CPU 하나, 램 1기가, 그죠? 되게 보잘것없는 서비스 그 컴퓨터입니다. 램 1기가짜리 여러분들 컴퓨터 쓰세요? 여러분들 컴퓨터 기본적으로 지금 다 8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컴퓨터도? 근데 서버가 어때? 1기가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일단 실습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친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딘가에 스타트업의 CTO가 됐어. 그러면 저거를 올릴지 말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버는 돈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눌러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죠? 이제 빡센 친구들 좀 보면 여기 보시면 D2 8X라지 써있죠? 컴퓨터 뭐래요? 36개 CPU가. 버추얼 CPU 36개. 램 얼마? 244기가.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빡세고요. 시간당 얼마인데요? 6.75달러예요. 시간당 6.75달러. 그럼 24시간이면 얼마죠? 계산해보면 되지. 아이고. 7달러라고 계산하고 24 곱하기 7하면 얼마예요? 168달러예요. 이거 31 곱하면 5,040달러네요. 0 3개 더 붙이면 얼마죠? 한 달에? 컴퓨터 빌리는데 500만 원. 1,000원이라고, 달러당 1,000원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정말 이제 스타트업의 CTO나 뭐 이러신 분들이 되시면 이거 진짜 고민 잘해야 돼요. 우리 서비스에 얼마나 맞는 양에 얼마나 맞는 트래픽을 가지고 유지비를 줄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CTO고요, 사실. 이런 거 조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뭐 돈 낼 필요 없잖아. 그죠? 돈 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티어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량만큼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작을 누르면 다음에 뭘 하냐면 우리 여러분들 리눅스 처음에 접속하잖아요. 접속 딱 하잖아요. 접속할 때 뭐예요, 원래? 여러분들 컴퓨터 딱 켜면 뭐 하죠? 그냥 부팅되는 거 저기 물 마시면서 기다리나요? 로그인 로그아웃 해야 돼요. 특히 서버니까 어때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컴퓨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CPU를 내가 하나 빌렸어. 빌리고 OS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 회원은 당연히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컴퓨터 어떻게 써? 아이디 뭐고 패스워드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은 하나 줍니다. 우분투를 설치했기 때문에 계정 이름은 우분투라는 게 이제 되어 있고요. 우분투로 되어 있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키페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공개 키가 있고 사설 키가 있어요. 사설 키를 받아오게 돼요. 만들어야 돼요. 이 사설 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 페어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페어를 생성한다. 여기서 이제 터미널 프로그램에서 여기 접속하려면 우리가 이제 얘를 쓰려면 접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접속하려면 이 키 페어가 반드시 필요하고 키 페어를 처음에 생성을 합니다. 뭐에 맞게? 이 내가 빌리는 컴퓨터에 맞게. 그래서 얘는 이름을 적당히 하고 여기 보시면 제가 PT라는 이제 터미널 프로그램을 쓸 거예요. 우리 왜 리눅스 수업할 때 전통적으로 테라텀이라는 프로그램을 썼는데 그거 말고 제가 PT라는 걸로 여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PT를 쓸 거라서 제가 이름을 파일 형식을 PPK라는 걸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밑에 여기 PPK. 그러면 이거를 딱 키페어 생성을 누르잖아요. 이거 다운로드 되는 건 딱 한 번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컴퓨터에다가 여기다 서버에다가 프로그램 만들 건데 이 파일이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뭐예요? 아무 데서나 막 접속할 수 있다는 얘기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딱 한 번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운로드된 파일들을 반드시 보관해야 된다. 이게 여기 열쇠라는 거예요. 칩 파일이에요, 말 그대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인스턴스 시작을 누르면 이제 인스턴스 시작했습니다 하고 이 컴퓨터가 이제 부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화면이 딱 뜨면 부팅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에 우리가 접속을 할 수 있는. 근데 접속을 어떻게 해요? 얘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컴퓨터의 위치는 뭘로 알죠? IP로 알죠, 그죠? IP, 그죠? 얘 어디 있는지 IP를 알아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 IP는 어디 있냐면 모든 인스턴스 보기 여기 있죠? 여기. 모든 인스턴스 보기 요거 누르면 요 창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 걸로 보여드리면 여기 요 화면. 지금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 T2.micro라는 애가 어떻다? 실행 중이다. 지금 그러니까 얘는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인 거야.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안에서 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저 다운로드만 T 파일을 제가 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접속은 못해 지금. 그래서 접속은 못해. 근데 어쨌든 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아까 IP 얘기했잖아요. 얘 어디에 접속을 해? IP. 얘는 인스턴스 아이디를 눌러보면 여기 보이세요? 퍼블릭 IP 주소 13.125.250.74 얘가 내가 만든 서버의 주소가 돼요. 자, 아까 제가 AWS라는 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컴퓨터를 사야 됩니다. 그죠? 컴퓨터에다가 OS 설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인터넷선 꽂아야 돼요. 네 번째 뭐 해야 돼요? 이 인터넷선에다가 IP 주소 매핑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어떻게 한 거예요? 클릭 몇 번으로 끝내버려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때? 스타트업이라고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당연히 얘가 엄청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직 광고 같은 거 볼 때 AWS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다 이런 거야. 이걸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도 기능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이거 만드는 것만 제가 보여드려서 그냥 만드는 거 만드네 하는데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다른 기능들이 많아요. 이렇게 만들면 일단 컴퓨터 하나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 여기 안 누르고 이게 좀 화면이 작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오른쪽에. 퍼블릭 와이프가 있잖아. 오른쪽. 여기 있죠? 이게 다 보여. 그러니까 여기로 접속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접속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는 돌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돌고 있으면 우리가 쓰려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든 뭘 하든 접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T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여기 주소 가면 있어요. PT.org라는 거. 그래서 들어가면 설치하고 접속을 어떻게 하냐면 PT를 실행한 다음에 호스트 네임에다가 아까 본 IP 있죠? 13. 뭐시기 그거 여기 똑같이 넣는 거예요. 여기가. 뭐 이거는 이제 IP 넣는 거는 그냥 하실 테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자, 우리가 IP는 이제 어디에 접속할지는 우리가 찾았어. 근데 뭐 해야 되냐면 키 파일을 우리가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비밀번호 대신에 얘가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비밀번호 대신에. 그래서 얘를 접속할 때 같이 집어 던져줘야 돼요. 서버에다. 그래야 이게 인식이 돼요, 얘가. 얘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 하는 게 이제 밑에 써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입력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면 여기 그 커넥션 밑에 SSH 밑에 어스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크리덴셜이라는 애가 있어요. 크리덴셜이 우리가 이제 무슨 의미냐면 저기 자격증명입니다. 자격증명.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너 여기 컴퓨터 들어올 사람 맞아? 이거예요. 들어올 사람 맞아? 거기에서 뭘 하냐면 아까 다운로드 받은 그 PK 파일 있죠? 키 파일. 키 파일 있잖아. 아까 다운받은 거. 그 키페어 만들 때 걔를 집어 넣어주는 거야. 그래야 여기 접속 얘하고 그 키 파일이 맞아야 돼. 그 쌍이 맞아야 되는 거야. 키페어가. 그러고 오픈을 하면 처음에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이거 네 컴퓨터에서 여기 주소에 처음 접속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너 접속해도 괜찮아? 이거 묻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처음 접속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연히 처음 접속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누릅니다. 어셉트 눌러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이디를 물어봐. 로그인 해지. 그래서 아이디를 물어. 그래서 우분투 얘를 입력해 줍니다. 우분투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고 들어가면 얘를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키 파일이라면 프롬프트가 나와요. 정상적인 키 파일은 여기 프롬프트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뭐 한 거예요? 이 컴퓨터에 접속한 거예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키 파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 키 파일 똑바로 넣어. 그리고 이제 꺼지는 거야, PT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다? AWS에 우리가 접속하는 게 완료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런저런 부연 설명들을 붙여가면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실제로 따라해 본다고 했으면 얼마 걸릴까요? 몇 분 걸릴까요?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거? 회원가입하는데 시간은 걸릴 수 있지, 당연히.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이거? 길어야? 20분 아니에요, 20분? 길어야 20분 아닐까? 여기까지 오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다면. 컴퓨터 사오는 데만 몇 시간이야. 컴퓨터 사오는 데만 몇 시간.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뜨는 거예요, 요즘 예전부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컴퓨터 우리가 하나 우리만의 컴퓨터를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 왔죠. 우리 컴퓨터 배송 받은 거랑 똑같아 지금 상황이. 그죠? 배송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 설치해야 되죠. 첫 번째, 항상 우리가 목적을 두는 건 얘를 이런 식으로 서버를 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뭔가 사이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웹사이트를. 그러니까 처음에 뭘 해야 돼요? 웹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요. 웹 서비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설치해야 되는 거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죠? 얘를 보는데 자, 이 웹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패키지입니다. 요즘 이게 패키지야. APM이라고 하는 패키지예요. APM. AP에서 A는 뭐냐면 아파치입니다. P는 PHP고요. M은 MySQL. 여기 뭐 다 써 있습니다. 다 써 있어요. 얘네가 약간 패키지로 엮여 있어요. 자, 우리는 OS를 뭘로 설치했죠, 지금? 여기 예시에서는 우분투로 설치를 했죠. 그러니까 우분투에 맞는 APM을 설치해 줍니다. 물론 웹서버 프로그램이 아파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 아무거나 설치해도 됩니다. 아무거나.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입문용으로 이 친구를 많이 써요. 입문용이 아니라 사실 점유율이 되게 높아요. 웹서버 프로그램 점유율이 얘하고 엔진X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얘네 둘이 거의 한 90%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치를 선택을 했고요. 아파치 선택, 이제 프로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파치 MySQL PHP 설치해야 되고, 얘네 셋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 설치를 해줘요. 이게 CentOS 같은 그 리눅스 버전은 패키지로 엮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 파일 하나 딱 열면 얘네가 다 설치돼. 근데 우분투는 애석하게도 그런 게 없어서 하나 설치를 해줘요. 첫 번째 아파치 설치하는 겁니다. 아파치 설치할 때 여기서 apt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apt. 이거 apt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우분투에서? 그 일종의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뭐 마켓에서 앱 다운하는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치해 주는 애야. 그래서 얘를 뭘로 해요?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뭐를 해요? 최신 버전으로, 앱 다운 받는 애를 최신 버전으로 연동시켜 달라는 명령어예요, 처음에. 그래서 apt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수도는 이제 저기 관리자 권한 실행이고, apt install apache2 하면 apache2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이제 그 내용이 적혀 있고, 여기서 Y 엔터 쳐주면 쭉 설치가 돼요. 쭉 설치가 돼요. 근데 이걸 설치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프로그램은 설치가 다 됐어. 그럼 웹서버를 우리가 설치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떠야 돼요? 원래 웹브라우저에서 IP를 찍으면 웹사이트가 떠야 돼. 근데 안 떠요. 이것만 끝내면. 설치만 하면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웹서버를 여기다 설치한 거잖아요. 웹서버를 여기다 설치한 건데, 얘가 뭐가 있냐면 파이어월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어월 하니까 뭔지 느낌이 확 오시죠? 뭐냐면 여기 웹서버로 접속할 때는 80 포트라는 걸 씁니다. 포트 번호 80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런 거야. 내가 IP로 여기 IP 접속을 할 때 IP로 접속하는 거는 뭐 있는데, 거기에 한국과 되게 포트가 여러 개 있어서 너는 22번 포트로만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돼? 하는 게 SSH로 접속하는 거거든요. 80 포트가 HTTP예요. HTTP. 얘가 안 열려 있어서. 그러니까 이 서버 입장에서 80번 포트를 열어줘야 내가 접속을 하는데 안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리퀘스트를 받아도 그냥 보내는 거야. 아무 응답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웹사이트 쓸 건데 열어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원래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샀으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뚜둑뚜둑 해갖고 열어주면 돼. 근데 우리는 어디 거 샀어요? 아마존 거 빌려 쓰고 있잖아요. 아마존에서 세팅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방화벽 세팅하는 게 이제 여기 있어요. 인스턴스 누르고 옆에 보안 가면요, 처음에는 여기 22번 포트 하나 있습니다. 이 22번 포트 하나 있으니까 PC로 접속이 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80번 포트를 추가를 해줘요. 물론 80이 HTTP고요. 443번이 있습니다. 포트 번호 중.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게 제가 외우고 싶어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이거. 얘는 뭐냐면 HTTPS. 그래서 혹시 보안 쪽으로 HTTPS 프로토콜이 필요하신 분들은 얘도 같이 열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얘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만 연 거예요. 80번만 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안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보안 그룹 들어가면 여기 이제 보안 그룹 들어가면 지금 여기 22번만 열려 있습니다. SSH라고. 그래서 요거를 규칙 편집을 통해서 추가를 합니다. 규칙 추가를 해요. 추가할 때 여기 HTTP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0.0.0.0. 그러니까 뭐냐면 이 뒤에 5번에 해당되는 0.0.0.0은 뭐냐면 아무나 다 들어와라. 80번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 아니면은 저게 IP를 여러분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만 들어가면 내 IP만 집어넣으면 딴 데서 못 들어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요걸 해주고 규칙 저장을 해주면 80번 포트가 이제 열립니다. 이때부터 80번 포트가 열려. 그래서 열린 80번 포트를 가지고 접속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여기서 이 IP로 그대로 접속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저는 이거 이제 저기 뭐지 보안에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22번, 80번 여기 열려있죠. 밑에 포토범 여기 열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촬영하면서 이거 다 한 거니까. 그래서 이 IP로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원래는 웹서버 설치하자마자 얘가 바로 뜹니다. 바로 떠요 원래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AWS 막 만들고 나면 안 뜰 거예요. 안 만들고 얘 설치 바로 하면 안 뜰 거예요. 안 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뜨는 거를 아까 보안 설정을 바꿔가지고 띄워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 컴퓨터에서 지금 여기 IP 접속했잖아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이 IP 접속해도 다 됩니다. 다 들어가요. 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하더라도 얘는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본 세팅이 된 거예요. 자, 아파치 설치는 끝났고요. MySQL 설치해야 됩니다. DBMS. 우리 DBMS. SQLite는 그냥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안 했고, 여기는 서버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MySQL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뭐 이제 크게 어려운 건 사실 없습니다. 그냥, sudo apt install MySQL 서버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설치 쭉 해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세팅을 해줘야 될 게 좀 있어요. 세팅. 자, 아까 우리 그림 여기 앞에서 DBMS 설치했죠. 그러니까 설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저거까지만 하면.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줘요. 그 작업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sudo MySQL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게 이제 DBMS 실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sudo라는 이 명령어가 뭐냐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입니다. 루트 권한으로 실행입니다. 루트 권한으로 실행. 그래서 일단 실행은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얘가 뜨면 성공한 거예요. 설치 끝나고. 저 MySQL이라는 프롬프트가 뜨면 성공한 건데 거기서 뭐 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보여달라 이거 한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보여달라.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몇 개 나와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관리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PHP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PHP는 install PHP 하고 원래는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설치는 되는데 우리가 MySQL 쓰죠. 지금 MySQL 쓰잖아. 그래서 PHP, MySQL 연동되는 애까지 같이 설치를 해요. 그래서 얘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설치를 다 하면 여기 www.html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웹서버 그 웹페이지 있죠, 우리 웹페이지 홈 디렉토리 여기가 웹페이지 홈 디렉토리야. var www.html 얘는 아파치에서만 이렇게 됩니다. 다른 데서는 안 돼요. 엔진엑스 이런 데서는 이 경로가 아니에요. 딴 경로예요. 거기 가서 php info.php라는 애를 만들어요. vi를 써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굉장히 짧은 요 코드 넣어요. 뭐 꺽쇠가를 열고 물음표 php info. 얘는 뭐냐면 PHP 문법에서 PHP info라는 PHP에서는 정보를 얻어오는 함수를 열어주는 거예요. 함수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해요. 저장하고 빠져나왔어. 그럼 이제 파일이 저장이 된 거지. 이 php info.php라는 파일로 저장이 된 거죠. 그럼 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뒤에다가 웹브라우저에서 이 뒤에다가 php info.php 이렇게 들어요. 내가 만든 파일 이름. 뭐 나오죠? PHP 정보 그거 수출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PHP 문법으로 뭔가 문서를 작성해서 하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웹페이지에서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뭐예요? AMP 설치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도로 실행한다는 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내가 이용하는 이 컴퓨터의 관리자가 나야, 당연히. 그죠? 관리자가 나야. 근데 그걸 관리자 권한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PHP에서 아까 제가 우리가 이제 모바일 앱이 있고 그다음에 PHP가 있고 여기는 서버고 이제 DB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안드로이드 앱. 일단 얘는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고 여기에 보시면 얘네가 이제 사용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create user and user at local host. 자, 로컬 호스트라는 건 자기 자신의 IP를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 IP. 그래서 자기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and user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사용자를. 근데 얘는 뭐냐면 identified by 요거 있죠? 얘가 암호예요. 비밀번호야. 그럼 뭐예요? and user가 아이디고 이 비밀번호는 PASSWD라는 게 패스워드가 돼요. 비밀번호. 그런 다음에 grant all privileges on 안드로이드 앱. 이게 이제 아까 만든 데이터베이스죠. 얘죠.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줘? 그러고 나가죠. 여기서 이거 빠져나가는 건데요. 빠져나가면 관리자 권한에서 빠져나가고 뭘로 하냐면 아까 만든 and user라는 애로 접속을 해요. 들어가 보는 거예요. MySQL 들어가 보는 거야. 패스워드 -P 하면 패스워드 입력하라는 건데 그 패스워드 뭐 입력하면 되겠어요? 얘 입력하면 돼요. 얘 입력하면 돼요. 그러고 use 안드로이드 앱 하면 우리 SQLite 할 때 배운 데이터베이스 씁니다라는 용어예요. 안드로이드 앱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씁니다라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제 그 엑셀 파일 만들었잖아요. 안드로이드 앱이라는 엑셀 파일 만들었죠. 그 뒤에 뭐예요? 테이블을 만들어요. 컬럼이 한 10개 됩니다.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틀을. 그래서 여기 보시고 describe users 하면 아, 테이블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구나. 여기까지 하면 일단 뭐예요? 성공입니다.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기까지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겠어요? 얘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 바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 만들어야 되죠? 요거는 수요일 날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부터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